도자의 흐름 13차 시 청화백자. 도자기 이야기. 청화백자란 백토로 그릇을 만들고 초벌구이를 한 뒤 산화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려 유약을 입히고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를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청화백자는 중국의 원명대에 발달하였고 조선 전기에 새로운 장식 기법이 더해진 고급 그릇으로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화백자를 선호하고 소비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위한 청화안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귀한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질 좋은 백자에 귀한 안료로 장식을 더한 청화백자는 고급 공예품으로 인식되었고 왕실에서는 신분에 따라 사용에 차별을 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청화백자에 대한 선호는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높았으므로 청화백자는 조선시대 내내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애용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화백자에 대한 선호는 왕실과 귀족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높았으므로 청화백자는 조선시대 내내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애용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왕실용 고급 그릇으로서의 청화백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조선 전기 청화백자의 유입과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화백자의 제작과 안료의 수급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청화백자의 공예적 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화백자에 대한 민간의 선호와 청화백자의 확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왕실용 고급 그릇, 청화백자. 15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 지역에 조선의 관요가 설치된 데에는 왕실과 각 관청에서 사용할 질 좋은 도자기를 생산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관요에서 생산된 왕실용 도자기는 사용자의 신분과 위계에 따라 쓰임이 구분되어 있었고 가장 우수한 백자는 임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전기법전인 경국대전 내용에 해석을 더한 경국대 전주에는 백자에 대해 임금의 식사용으로 백자기를 쓴다고 규정했으며 조선 정기 성현이 기록한 용제총화에도 세종조의 임금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백자를 전용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다만 성현의 기록에는 뒤이어 적기를,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채색한 자기를 섞어서 썼다. 회회청을 중국에서 구하여 준, 뢰, 배, 상에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이 보여 흥미롭습니다. 기록에 나타나는 준, 뢰, 배, 상은 의식과 제사 등에서 쓰이며 술을 담는 항아리와 잔을 부르는 것으로 조선 전기 왕실에서도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고급 그릇에 백자와 함께 청색으로 그림을 그린 자기, 즉 청화백자가 사용되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15세기 중반 왕실에서 청화백자가 고급 그릇으로 사용된 것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55년 세조실록의 기록에는 왕실용 기물의 제작을 담당했던 공조에서 중전이 머무르는 중궁의 주방에서 금으로 만든 잔을 만들기를 청하였으나 명하여 이를 화자기, 즉 그림을 그려넣은 자기로 대용하게 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때의 화자기는 본래 왕비가 사용할 금으로 만든 그릇을 대신해야 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귀한 고급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백자의 사용이 왕실 내 최고위층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에서도 금잔을 대신할 만한 그림을 그린 자기는 바로 청화백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조선 전기 청화백자의 유입과 제작. 청화백자는 백토로 그릇을 만들어 초벌구이한 뒤
회회청이라 부르는 산화 코발트 성분의 안료로 문양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인데요. 코발트 성분의 안료는 회회청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아랍 지역에서 주로 쓰이던 귀한 채색 재료였습니다. 청아백자는 이러한 코발트 안료가 중국 원대의 백자의 채색 안료로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원명대에 걸쳐 발달한 청아백자는 조선에도 일찍부터 전해졌는데 세종대의 기록을 보면 조선 전기 왕실에 유입된 청아백자는 명나라 황실로부터 선물로 전해지거나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구입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청아백자가 유입되면서 조선에서도 새롭게 청아백자의 제작이 시도되었고 청아백자는 고급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청아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 보아 15세기 중반에는 이미 국내에서 청아백자가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평윤씨 묘역에서 확인된 청아백자는 죽은 이의 행적을 기록하여 무덤에 함께 묻는 묘지석으로 세조의 장모였던 인천 이씨를 위해 1456년경 제작된 것인데요. 세로 38cm, 가로 27cm, 두께 2cm가량의 상당한 크기로 모두 5장의 백자판을 만들고 그중 4장에 청아안료로 단정하게 글씨를 써 넣었습니다. 제작된 시기는 관요가 설치되기 10여 년 전에 해당되지만 비교적 크기가 큰 백자를 완성도 있게 구워낸 점이나 청아안료로 쓴 글씨가 안정되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미 관요 설치 이전부터 왕실용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에서 특별히 공들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아백자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경기도 광주 지역 관요 가마터들의 조사를 통해서입니다. 조선 전기 관요가 운영된 도마리, 번천리, 우산리 등지의 가마터에서는 질 좋은 백자와 함께 정세하게 문양을 그린 청아백자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가마터에서 확인된 조선 전기 청아백자는 수량이 매우 적지만 술잔의 받침으로 추정되는 편평하고 넓은 접시나 잔, 병, 항아리와 뚜껑 등 여러 종류의 특수한 그릇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문양 역시 다양하여 왕실용임을 나타내는 용을 비롯해 당초라 통칭되는 넝쿨에 둘러싸인 보상화나 국화, 매화와 새, 소나무와 대나무, 꽃과 풀 등의 무늬를 그리거나 시를 적은 것이 확인됩니다. 출토품 중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청아백자와 함께 중국제로 보이는 청아백자도 확인되었는데 그와 함께 현재 전하는 유물로 어깨와 아랫단에 화려한 문양대를 장식하여 중국 원명대 청아백자와 유사성을 보이는 예가 있어 그 영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 청아문양은 궁중에 소속된 화원이 분원에 파견되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초부터 전국의 지리와 물산을 파악해 16세기 전반 완성된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관요가 위치한 경기도 광주의 토산물로 자기를 들며 매년 사홍원 관리가 화원을 이끌고 가서 왕실용 자기의 번조를 감독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원의 참여는 중국을 통해 수입된 청아안료가 매우 귀했던 데다가 평면이 아닌 그릇 표면에 능숙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그림 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 전기 가마터 출토품에서 대나무, 매화, 국화, 소나무 등 회화에서도 애호되던 소재들이 백자의 표면에 청아안료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도 소나무, 대나무, 매화, 인물 등의 여러 소재를 능숙하게 그려낸 예들이 전하여 이러한 화원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3. 청아백자의 제작과
안료의 수급 문제. 조선 전기 본격화된 청화백자 제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화안료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청화안료는 중국을 통해 수입되었는데 국가 전반의 재정을 맡은 호조에서 값을 마련해주면 주로 중국을 다녀오는 사신단에 속한 역관이나 화원이 사신단에게 허락된 공적인 무역활동을 통해 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청화안료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조선 전기 성현의 기록에도 회청이 드물고 귀하여 중국에서도 많이 얻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보이며 이어진 내용에는 이처럼 회청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도 청화백자가 쓰이는 것을 보고 회청 외에 다른 안료가 있는지 중국을 다녀오는 길에 탐문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때 토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구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구할 수는 없었다고 하면서 청화안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청화백자가 적은 이유라는 기록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청화안료를 구해오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국내에서 청화안료를 구해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463년의 세조실록 기록에는 전라도 관리가 회회청을 강진에서 얻어 바쳤다는 내용이 보이고 1464년 기록에도 전라도 순천에서 캐낸 회회청과 비슷한 돌이 사기에 그림을 그려 굽는 것이며 강진현에서도 청철을 캐내어 바쳤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1469년 예종실록의 기록에는 당시 전라도에서 채취한 광물을 써서 실제 청화백자의 번조에 실험했던 것을 알리며 강진현에서 생산하는 회회청을 일찍이 채취하여 시험해 보았더니 간혹 진실한 것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국내산 청화안료의 채취를 모색했던 듯 보이며 전라도 관찰사에게 사기를 번조할 때 회회청과 비슷한 사토를 써서 시험에 아뢰도록 하고 백성 가운데 청화안료를 얻어 바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화안료에 대한 실험의 흔적은 조선 전기 관효가마터 출토품 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마리 가마터에서 발견된 파편들 중에는 농도를 달리하며 안료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들이 보이는데요. 문양의 발색이 특히 어둡고 짙게 나타난 위로 깊다는 의미의 심자가 적혀 있고 그와 비슷한 종류 문양의 농담의 차이를 보이는 다른 파편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선 전기관요에서 새롭게 시도된 청화백자의 제작은 이처럼 실제적인 노력을 통해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이래 청화안료는 중국을 통해 주로 수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7세기 전반에는 중국으로부터 청화안료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실에 필요한 청화백자는 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청화백자를 대신할 방책들이 모색되었는데 먼저 가화라 하여 초벌구이하고 청화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진짜 청화백자가 아니라 완성품 백자 위에 임시로 필요한 그림을 그려 가짜로 청화백자를 꾸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정해진 문양을 청화안료가 아닌 석간주라고 불리던 철화안료로 그려서 구워냈는데 실제로 17세기 전반 관효가마터에서는 조선 전기 청화백자로 제작되던 왕실용 특수기물이 철화백자로 제작된 예들이 확인되었고 전하는 유물들로도 용문양을 그린 철화백자가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책은 청화안료 부족에 따른 임시방안이었고 청화안료를 구해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화안료의 부족으로 청화백자 제작이 어려웠던 상황은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1673년의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17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청화안료가 매우 귀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기 이구경의 기록을 보면 이때의 청화안료 역시 중국의 시장에서 구입해온다고 적혀 있으므로 결국 조선시대 내내 청화안료는 대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예전에는 청화안료가 금과 같이 비쌌지만 당시 가격이 점차 낮아졌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남아있는 유물자료나 가마터 조사 결과를 통해 조선 후기 청화백자의 제작은 이전 시기에 비해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에 맞도록 청화안료가 원활히 공급되었던 데에도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4. 청화백자의 공예적 위상. 백자에 청화안료를 써서 특별한 의미를 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조선 정기 성현의 기록에서 세조대 청화백자로 의례기인 준외 등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제사와 의식에 쓰이는 의례기는 크기와 형태, 장식과 재료 등에서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의 기원을 둔 규범에 따라 마련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예를 실천하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지던 재료를 사용해 대개 금속으로 제작되었지만 다른 재료가 금속에 버금가는 역할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찍부터 이러한 의례기가 자기로도 번안되었는데 원래의 의례기와 재료가 달라지더라도 형태와 장식은 그대로 본떡 규범을 따랐습니다. 특히 금속재 의례기의 특정한 문양들은 백자에 옮겨와 코발트 성분의 청화안료나 산화철 성분의 철화안료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현재 전하는 백자산뇌는 금속재 의례기가 조선 전기 백자로 제작된 대표적인 예인데요. 산뇌는 산준이라고도 하여 사계절 제사에 청주를 담는 술그릇으로 종묘대제나 성균관의 석전 등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초 예제를 정비하며 국가 의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국조 올해의 설해에는 산뇌의 법식이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도식에 보이는 산뇌는 어깨에 2개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의 모습으로 어깨와 아랫단에는 단순한 장식 무늬를 둘렀고 항아리의 중심 부분에는 산과 구름의 모양을 간결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뇌를 구성하는 문양을 서로 다른 안료로 나타낸 것인데요. 어깨와 아랫단, 손잡이를 꾸미는 단순한 장식에는 어둡고 거친 철화안료가 사용되었고 산뇌의 특징을 드러내는 산의 형상은 맑고 밝은 청화안료가 쓰였습니다. 의례기에 정해진 문양을 나타내는 데에도 문양의 중요도에 따라 안료의 사용을 달리한 것입니다. 같은 그릇 안에서도 좀 더 중요한 무늬를 청화안료로 나타낸 것을 보면 청화안료의 위상 자체가 다른 안료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위상이 높았던 것은 조선 전기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도 확인됩니다. 신분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한 금제 항목 중에는 청화백자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과 함께 사대부 관인층조차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여러 기록이나 유적의 출토 현황으로 보아 조선시대 내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금제는 신분에 따라 사용되는 기물의 재료와 종류, 장식의 차등을 두어 위계와 질서를 시각화하려던 노력을 보여주며 청화백자가 그중 특히 고급의 기물로 인식된 것을 나타냅니다. 청화백자가 고급품으로 왕실에서도 그 사용층이 제한되었던 것은 각종 의식과 연회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용준이라 하여 용이 그려진 항아리는 술이나 꽃을 담는 용도로 조선시대 내내 연회마다 반드시 사용되며 잔치를 빛내는 중요한 기물이었습니다. 용주는 조선 전기 이래 기본적으로 청화백자로 제작되었고 실제로 조선 전기부터 관요 가마터에서는 청화안료로 선명하게 용을 그려 넣은
백자 항아리의 파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17세기 전반 전란을 겪고 난 뒤 국가 의례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청아백자 용준의 부족을 호소하는 등 조선시대 용준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준의 문양은 대개 궁중에 속한 화원이 분원에 파견되어 담당했는데요. 조선 전기 1호의 1570년경 기록에는 저자의 외삼촌이 사홍원 관원으로 분원에 가는데 왕실의 의례를 담당했던 예부에서 용준을 위해 화원을 함께 보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과 의궤 등의 도식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과 배치는 공통적이어서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준의 사용은 1502년 연산군 일기의 기록에서 중국 사신이 오더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공주에게도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왕실에서도 최고위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준의 제한적인 사용은 왕실의 의식과 연애에 관한 의궤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 후기에 좀 더 분명하게 확인되는데요. 1795년 정조가 해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에서 벌인 회감년을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궤나 1827년 효명세자가 경복궁의 자경전에서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차린 연회를 기술한 자경전 진작정례 의궤 등을 보면 왕과 왕세자를 비롯해 신분의 위계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청아백자로 제작된 용준을 사용하고 그보다 신분이 낮은 사용자들은 문양이 없는 백자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용도의 그릇이라도 청아문양의 유물을 구분함으로써 왕실 내 신분의 위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5. 민간의 선호와 청아백자의 확산. 청아백자는 일찍부터 왕실용 고급품으로 인식되며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선호는 조선시대 내내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높았습니다.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졌던 청아백자는 민간에서도 고급품으로 선호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을 비롯해 사대문 안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러 유적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선 초부터 이미 중국에서 들어온 청아백자가 민간에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1475년의 성종실록 기록에는 이제 사대부의 집을 보면 날마다 사치를 일삼고 그 중에서 심한 것을 말하자면 크고 작은 연회에 청아백자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어서 대저 청아백자는 중국에서 나는 것이므로 실어 날라오기가 어려운데도 집집마다 있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아백자에 대한 높은 관심은 본래 궁궐용 자기를 제작해야 했던 관요에 사적으로 주문하기에 이르렀고 관요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적인 도자기의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청아백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예로 조선 전기 문신이었던 심수경의 문집 중에는 그의 친척이 사홍원의 참봉으로 근무하며 분원 도자기의 감조관이 되었는데 그에게 시를 하나 지어주면 술잔을 놓는 받침인 배대에 써서 구워주리라고 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실제로 관요 가마터 출토품과 전하는 유물로 평평하게 넓은 접시 형태의 그릇에 시를 적은 예들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조선 전기 이래 이미 민간에 퍼져 있던 청아백자에 대해 왕실에서는 건박함을 강조하며 제한하고자 노력했으나 조선 후기에 걸쳐 상품 경제의 발달과 함께 청아백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1754년 승정원 일기 기록에는 당시 분원에서 제작된 청아백자가 말단 관리들에게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묘사하며 왕실용 청아백자조차도 그 제작과 사용을 줄이고자 했지만 실효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분원 장인의 공궁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요자기의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청아백자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물들의 종류와 수량을 보면 조선 후기 청아백자는 사발과 접시 등 일상적인 그릇들과 함께 병, 항아리, 화분, 향로 등 특수한 그릇과 문방용품들로 제작되어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문양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도안화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기존과 문양에서 상품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선 후기 관요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 분원리 가마터에서도 다양한 청아백자가 출토되었는데 출토 비중도 증가하여 제작이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 이래 가마터 출토품과 여러 유물로 확인되듯이 회화성이 짙은 문양과 식구가 담겨있는 청아백자에는 당시 수요층이 선호하던 서화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아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 사용된 이래 청아백자의 주요 수요층은 그림과 시의 애호자이기도 했으므로 관요에서 생산된 질 좋은 백자는 곧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의 또 다른 화면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아백자의 문양으로는 당시 유행하던 화재나 화풍의 그림들이 반영되거나 실제 그림을 얻어 문양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예로 조선 후기 김시민의 문집에는 영조가 연인군 시절 사홍원을 총괄하게 되었을 때 그림을 그려 도자기에 옮겨 그리게 했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의 밑그림에도 보이듯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산수문에 청아백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실제 산수를 유람하고 그림이나 화보를 감상하며 산수를 즐기는 취미가 확산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산수문 청아백자에는 화면 구성과 소재 선택에서 당시 유행하던 회화적 성향을 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간략하고 도안화된 문양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공존하여 흥미롭습니다. 간략화된 산수 문양은 주로 소형의 문방용품에서 보이는데 당시 산수 문양의 청아백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작 품질이 다양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 상품성이 높은 청아백자가 다양한 품질로 제작된 것은 글씨를 써놓은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표면에 능숙하게 글씨를 써넣기 위해 글씨 쓰는 일에 익숙한 자가 필요하였고 왕실용 백자 지석과 같이 중요한 기물에 많은 글씨를 써야 할 때 신하들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이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긴 글귀가 아니라 청아백자로 특정한 글자를 단독으로 써넣어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요. 한 글자만이라면 글씨 쓰기에 익숙하여 능숙한 필치로 써넣을 수도 있겠으나 글씨를 따라 그리는 수준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장수나 평안, 복을 기원하는 글자들을 써넣은 청아백자의 제작이 늘어나는데 도안화된 글자에 윤곽선을 그리고 선 안쪽을 메우는 식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안화된 글자는 글씨를 쓰지 않고 문양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제작이 더욱 용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품질의 청아백자가 나타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청아문양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 자체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분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분주원보 등의 기록에는 세분화된 분원에서의 작업 공정 가운데 화청장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청장은 분원에서 상주하며 청아 문양만을 담당하는 전문 장인인데요. 이때의 화청장은 조선 전기 궁중에 속한 화원이 분원에 파견되던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화원과 화청장의 차이는 조선 후기 청아 문양이 조선 전기에 비해 도안적인 면이 강하고 전반적으로 섬세함이 떨어지는 예가 많이 보이는 점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말기로 가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청아백자가 제작되는데 단순한 문양 위주로 확인되는 점은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문양이 그려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청아백자의 제작이 확대된 것은
청화안료의 수급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요. 영조대인 1754년 승정원 일기에는 나라 안에 퍼져 있는 청화백자를 지탄하면서 당시 청화안료를 흙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보다 앞 시기에 걸쳐 청화안료가 극히 귀하다고 언급했던 여러 기록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19세기 전반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기록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보입니다. 당시 청화안료를 경인이 연경의 시장에서 사적으로 무역해와서 도공해서 판매한다고 한 것인데요. 뒤이어 청화안료가 가격이 비싸 예전에는 금과 같았으나 근래에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면서 색이 깨끗하지는 못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같은 언술은 조선 전기 사신단의 공적인 무역을 통해 구입되던 청화안료가 조선 후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유입되면서 안료 수급의 폭이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때의 청화안료가 가격이 저렴하나 품질도 다소 떨어진다고 하면서 안료의 품질 면에서도 이전 시기와 구분됨을 언급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이전 시기와 다른 청화안료가 공급된 것은 실제 유물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추정된 바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과 중국의 청화백자 파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청화안료는 조선 전기와 중국의 청화안료 성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선 후기의 안료 성분이 조선 전기의 것이나 기존에 알려져 오던 중국 청화백자의 성분과도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청화백자에 푸른빛이 깊지 않고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나 지방가마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발색이 좋지 못한 것은 안료의 차이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조선 전기에 비해 청화안료의 수급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품질로 공급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아백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